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에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이 세균 자체가 원인이 되는 감염형 식중독, 세균이 내는 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이 있다면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중독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발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되어지는데, 바이러스의 특징은 살아있는 생체에서만 기생을 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물질에는 절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일반 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생물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생존 있다가 몇 시간이라든가 며칠이 지나면 사멸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이 바이러스 식중독은 실제적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서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는 주로 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보면은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이제 그룹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이 노로라는 말은 노워크라는 사람이 알아냈다고 해서 노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노워크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노로라고 하는데, 이게 노로바이러스 그룹이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가장 큰 차이라면은 미량의 개체 100이라든가 뭐 10개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발병이 가능하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어떤 면에서는 물이 원인이 되는 수인성 감염병과 아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사람의 체외에서는 생육을 할 수가 없는 등 세균하고 다른 이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뭐 아스트로바이러스라든가 장간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로타바이러스 A군 등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1999년에 국내에 최초로 보고된 이래 2003년하고 2004년에 집단 설사를 유행을 시켰고, 가장 크게 우리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은 2006년 6월에 학교 급식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난 계기가 돼서, 이때부터 2006년 6월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상에서 병원체 감염 감시 대상의 결국 얘를 분류를 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 3-1을 보면은 원인 물질별, 연도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이렇게 해서, 이 원인 물질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2002년도에는 뭐 전혀 발생 건수도 없고 환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2003년과 2004년도에는 14번, 13번이 나면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2003년도에는 뭐 1442명이나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쭉 2006년도에가 이제 가장 알려지는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때는 학교 급식에서 일어나서 세화여고에서 51건이 발생을 하면서 환자 수가 3,33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큰 사건 이후로 물론 계속 꾸준히 이제 발생 수는 또 늘어났지만 환자 수는 줄어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염된 뭐 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생겨있다가 사람한테 오염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이 원인 물질이 노로바이러스인 경우에 이렇게 식중독 발생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주요 발생 원인체를 여기는 뭐 제가 세균성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네요. 그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2006년에서 2012년 이렇게 조금 감소를 하다가 다시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노로바이러스는 꾸준합니다. 그냥 다른 뭐 병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병원성 대장균 보면은 여기 환자 수가 이렇게 지금 뭐 환자 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쭉 내려갔다가 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든가 하는데 아주 기곡이 심해요. 근데 비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뭐 병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살모넬라든가 장염 비보리아 같은 게 증가하는데 실제 이런 세균에 의한 어떤 식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이렇게 오염된 식품이라고 의심이 된다든가 하면은 거의 가열류에 끓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좀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퍼프리젠스라든가 캠필로박터 제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증가 후에 이제 감소가 되는 이런 감소가 되는데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주요 이제 식중독 일으키는 발생 원인체 균에 대한 추세를 제가 이렇게 2017년도까지 적어 나가. 그 다음에 세균하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이제 특성이 있고 정식이 있고 발병량, 정상 치료, 2차 감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세균의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해 가지고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차 감염이 됩니다. 지금 우리네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차, 3차 감염이 됨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인 어떤 그 감염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균은 균에 의한 것이라든가 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병하는 데 비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DNA라든가 RNA가 단백질 외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일설에 의하면 단백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들이 오히려 이 바이러스들을 많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식은 온도, 습도, 영양 성분 등이 적정하면은 자체적으로 정식이 가능한데 비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자체의 정식은 불가능하지만 항상 그 대상이 되는 숙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살아있는 생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발병량은 아주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바이러스는 미량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은 비슷하고, 치료는 항생제 같은 걸 써가지고 사용해서 치료가 세균성 식중독은 치료 가능한데, 일부기는 뭐 백신도 개발됐는데 비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백신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 2차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2차가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 식품이랄까 감염 경로와 같은 것을 보면은 대체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뭐 음식 중에서 회류, 조개류라든가 뭐 샐러드, 과일, 냉장식품, 샌드위치, 상추, 냉장 조리햄, 빙과류처럼 이렇게 거의 비가열 식품들이 좀 많네, 그죠? 그래서 이런 비가열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오염된 다음에 주로 발생을 하고, 특히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사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예를 든다면 감염된 식품으로 식품이나 음료수를 섭취했을 때에 이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또 입을 만졌을 때, 질병이 함께 있는 사람을 간호했을 때, 환자와 식품 기구 등을 함께 사용했을 때 등이 이렇게 그 감염 경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그룹이 특히나 음식물이라든가 물을 통해서 섭취할 때에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킨 장관계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한다. 장계통으로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장계통으로 주로 바이러스가 서식을 하고 감염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1968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노워크 지역입니다. 지역의 집단 식중독 환자 분변에 최초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나오면 노워크라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이네, 그죠?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한 12시간 경과 후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뭐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설사라든가 뭐 위경련, 때로는 뭐 미열, 오한, 뭐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탈수 증상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히나 그 분변을 통한 경구 감염 같은 거는 많이 조심을 해야겠죠, 그죠? 이 노로바이러스 식절에 오염된 사례인데 주로 이제 겨울철에 주로 반복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경북의 어떤 고등학교인데
45명 있는 학교였는데, 그리고 또 경북 소재 뭐 XX 고등학교에 85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굴하고 무생채를 제공했는데 학생의 분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식중독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예방이라든가 개선법은 이 노로바이러스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오염된 바닷물에서 생산된 귤은 노로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생굴 등 식재료를 선택할 적에 아주 순도가 높은 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생굴을 선택을 해도 그냥 뭐 끓여서 굴국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굴튀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생굴을 직접 먹는 것은 사실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굴 등 어패류는 가능한 한 중심부 온도가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 되면은 웬만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해서 먹게 하면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 온도계가 있습니다. 식품 중심까지 찔러서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온도계가 있는데, 그 중심 온도계를 사용을 해서 저기 조리를 해야 되겠죠. 또 보면은 두 번째 사례인데,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노로바이러스 5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해 무생채를 제공을 했는데 학생과 조리사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발에는 실 같은 모양으로 사실 세척이 되기 어렵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식중독이 한번 일어나면은 영양사들은 이 식재료를 사실 사용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식중독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 하겠죠. 파레등 노로바이러스는 오염 가능한 해조류를 가급적 생식을 배제하고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를 위한 검체. 이거는 세균성이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교재를 쭉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성 식중독하고 이제 세균성에 대한 걸 같이 쓰다 보니까 나왔는데, 여기 세균성 식중독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를 위한 검체는 뭐 살모넬라 SPP는 뭐 임상적 증상이 살모넬라균이 이렇고 전파는 이렇게 되고, 중요 매개체는 대체로 살모넬라균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달걀, 또 난제품, 뭐 육류, 육제품, 가금류, 난제품 하면 메추리알도 되겠네요, 그죠? 잠복 시간이 수시간에서 3일 정도가 되고 보통 12시간에서 36시간이 됩니다. 검사할 적에 검체는 어떤 걸 하냐면 대변이라든가 혈액 혹은 의심되는 잔여식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 잔여식품이나 물과 같은 것은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에는 실제적으로 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보존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존식을 사용을 하는데, 보존식은 보통 이제 전부 식사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144시간 냉동시켜 놓아놓는 그거를 역학조사할 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비보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는 식품이 이제 전파 방법이 되겠는데, 뭐 설사라든가 심한 복통 이런 증상이 있고, 중요 매개체는 뭔가 하면은 조리하지 않는 해산물 혹은 이 해산물을 조리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소독 살균을 하지 않으면은 그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 위에서 다른 식품들을 뭐 조리 조작을 했다든가 썬다든가 뭐 채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차 오염이 되는 그런 식품을 섭취했을 때에 결국은 이 비보리오 식중독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용은 대변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검체로 사용을 하고, 이콜라이라는 장독소, 엔테로톡시게닉이라는 이 장독소, 이게 보통 이콜라이는 O157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원성 대장균을 얘기하는데, 장독소형과 침입형이 있습니다. 장독소형은 목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침입형은 발열이나 심한 복통을 일으키는데, 보통 이렇게 장독소형은 절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잠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이 있고, 이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이 내는 독소가 있죠. 요거 균은 보면은 보통 뭐 햄, 소세지, 뭐 쇠고기, 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토, 복통,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을 나타낸다. 토양과 동물의 분변이고 대변에 의심된 자녀 식중되는데 이것이 내는 독소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0도씨에서 20분 이상 3회를 끓여도 3회를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열에 대해서 아주 내열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크로스트린 보툴리늄균은 이것이 내는 보툴리누스 독소를 가지고 우리들이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얼굴 피부가 팽팽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죠. 보톡스라는 게 보툴리누스 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톡스와 같은 것들은 바로 최초의 보톡스는 수술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수술용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 어떤 뭐 이렇게 만약에 절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마취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들이 미용의 효과로서 뭐 주름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주름이 많이 졌다면 그 팽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뭐 피부가 좀 팽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 그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 6개월 지나면 또 빠져버리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그 보톡스 주사를 맞고 나면은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톡스라는 게 크로스트림 보툴리눔이 균이 내는 독소인 보툴리누스 톡신이라는 그 독소를 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발생 시기 및 예방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바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연중 발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더라. 1년 중에서 온도가 제일 낮은 겨울철에 뭐 11월에서 2월 정도에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겨울 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이 거의 안 일어나지만 보통 뭐 겨울 11월 12월 초에 학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급식소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났다 하면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지난번에 들었지만 인천에서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그렇게 그 어떤 충청도에 있는 그 김치 생산 업체가 열무김치를 지하수에다가 마지막에 헹궜는데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었는 그거를 헹구는 거를 마지막 헹구고 난 다음에 전부 각 학교로 다 이제 배송을 했겠죠. 배송했는 그 열무김치를 먹은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결국 그게 열무김치가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열무김치를 그 회사는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된과 동시에 또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익히지 않는 열무김치 먹느니 차라리 배추김치와 같은 것들을 먹는데 배추김치도 실제적으로 익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 세균의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익혀 먹는다든가 아니면 볶는다든가 뭐 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치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치료법이나 감염 예방 백신은 없기 때문에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법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하고 있는 법과 똑같이 개인 위생을 준수를 해라. 그래서 조리하기 전, 식사하기 전,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항상 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만진다든가, 뭐, 또 아니면은 뭐 문고리를 만지다든가 할 적에도 일단 식사 전에는 무조건 손 세척을 잘 해가지고 개인 위생을 준수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코를 쓰다듬는다든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할 적에도 당연히 가리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식습관을 생활화하여라. 그래서 이 위생적인 식습관이라 한다면은 어떻게 뭐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될 것이고, 그죠? 하는 뭐 여러 가지 식습관, 뭐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 같은 거, 포크와 같은 것들도 손으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비벼든다든가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개인적인 위생 준수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식습관을
생활화하여라. 그 다음에 감염이 됐다면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에 이제 바이러스에 오염될 만한 옷들과 이불은 소독을 한다든가 또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해서 2차 감염을 방지를 하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 옷, 이불,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신발 바닥에 묻어가지고도 오이를 생존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문고리라든가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가 기타 등등 되게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하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특징이라면은 바로 겨울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정수처리 물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정수처리 시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탱크라든가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적었는데 물탱크라든가 저수조라든가 배관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거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일어나는 학교들의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물에서 마지막에 헹굼을 하고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자체에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를 쓰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급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장 내로 들어오는 공장 내까지 이렇게 깔려 있는 배관 같은 것들이 녹슬었다든가 노후화됐다든가 이럴 적에는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체, 김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헹군물을 염소 처리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소독수를 쓰는 경우들도 실제적으로 있고 물을 또 이렇게 바다가 물탱크 같은데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물탱크의 이 물탱크를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도 물이끼가 끼인다든가 그러잖아. 그죠? 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나중에 해수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물탱크를 세척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둡니다. 찍어두고 세척하기 전에는 당연히 지저분하겠죠. 물이끼라든가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진을 찍어가 물탱크 저수조를 비교한 사진을 항상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시청이라든가 이런 관계관청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물관리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또 음료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관 관리, CIP 같은 걸 해요. 클리닝 인 플레이스인가? 이렇게 해서 이 CIP 같은 거 세척을 할 적에 이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물질 같은 거 또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수처리 시설 관리라든가 저수조 관리를 잘 해야지만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세균 식중독의 임상적 특성과 검사를 위한 검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네, 그죠?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 개학 초기 식중독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면은 반복되는 유치원 학교 급식 등의 식중독이 어떤 게 원인이 된가 봤더니 오염된 식재료가 원인이 되겠고 이 균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악질적인 놈들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불청불한 과일 조리. 균이 있다 이렇게 오염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과일하면 되는데 충분히 과일하지 못한 거. 어패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개류, 어패류 이런 거는 중심 온도가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 가열되도록 하고 일반 식품은 7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이 되어져야지만 이게 또 균들이 죽순 사멸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가열되지 않는 것들에 남아있는 이러한 균과 같은 것들이 또 도마라든가 식기라든가 아니면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교차 오염을 통해서 또다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고 또 청소 상태가 불량을 한다든가 배수구 내려가는 트렌치 쪽에 물 이렇게 침전물 같은 게 끼어가지고 예, 지저분해서 결국 그게 또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되게 많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람, 식품 환경을 충분히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 보면은
사람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식품은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식재료를 구분 보관해라. 그러니까 이 녹색인 경우에는 돼지고기네, 그냥 돼지고기를 쓰고, 장갑과 같은 경우에도 조리용 장갑, 칼도 칼 이제 육류용, 그다음에 생선용, 뭐 야채용, 일반 가공식품용 다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환경은 또 어떤가 보면은 기구류는 구분 사용하고 세척, 청소, 소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 등의 위생 안전관리 점검사항은 세척 및 소독,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토 해서 학교 급식 등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러한 항목들을 지켜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이 된다 해서 교육을 통하고 교육을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뭐 식습관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조리하는 습관도 바람직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반복함으로 해서 식중독이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자, 마지막으로 퀴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겨울철 생굴과 비가열 식품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